반분 검사 신뢰도. 이건 뭐냐면 한 번의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의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항이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도 이걸 반반 나눠가지고 한 A 부분 맞춘 사람이 나머지 B 부분에 맞췄는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써있죠. 뭐뭐가 있어요? 우선 짝수번 문항과 홀수번 문항을 나누는 기호법. 그 다음에 문항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 예를 들어 있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앞뒤로 나누는 전후법이 있겠고, 또 단순 무작위법이라 해서 20번까지 있으면 그냥 1, 4, 6, 7 막 이런 식으로 막 뽑을 수 있겠죠. 10개를. 10개 뽑고 나머지 10개 뽑고 이렇게 단순 무작위법이 있고, 마지막은 반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반반 나누는 거죠. 문항 특성에 의해서 반분하는 것. 이런 반분법이 있다. 이런 반분 검사 신뢰도는 장점이 뭐예요? 2번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번만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4가지로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각각 신뢰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앞뒤로 나눴는지 짝수로 나눴는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좀씩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데, 이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란 무엇인가 했더니 검사 속의 한 문항 한 문항을 마치 독립된 한 개의 검사단위라 간주하고 문항 간 동질성 및 합치성을 상관관계의 개수로 표시한 것. 뭔 말인가 했더니 아까는 반반 나눠가지고 알아봤었잖아요. 관심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한 문항 한 문항을 다 분석한 거야. 1번 맞춘 사람이 2번을 맞췄는가, 2번 맞춘 사람이 3번을 맞췄는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죠. 이런 신뢰도의 추정 절차는 크롬바흐 알파에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크롬바흐 알파는 가장 대중적으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이분 문항, 그러니까 true, false 문제나 1, 0으로 표시되는 그런 이분 문항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1, 2, 3, 4, 5점 척도로 구성되는 그런 문항에서도 신뢰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크롬바흐 알파는 1점 이하의 소수점으로 표시되게 되죠. 0.3, 0.6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되는데 0.6에서 0.7만 넘어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예를 들어 0.82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신뢰롭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장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문항 간의 일관성에 의하여 단일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또 반복검사 신뢰도의 단점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이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가지에서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점수, 전체 관찰 점수 여기 보이죠? 전체 관찰 점수에는 뭐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타당한 점수, 타당하지 않은 점수, 오차 점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아까 우리 왜 신뢰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어요? 신뢰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점수, 오차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이런 또 신뢰도 중에서는 타당한 점수가 있고 타당하지 않은 점수가 있어. 즉 A라는 시험 문제를 2번 봤을 때 똑같은 점수가 나오긴 했어도 그 A 문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는 타당도가 신뢰도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를 모두 배워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사연구, 마지막 조사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란 뭘까요? 조사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는 것,
그 연구를 조사 연구라고 불러요. 목적은 현재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함이겠죠. 통계가 안 된 상황이니까요. 그런 조사 연구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편조사. 첫 번째가 우편조사인데, 우편조사는 말을 해서 알 수 있겠죠. 뭐예요? 우편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답변을 받는 방법이죠. 그럼 우편조사는 질문지뿐만 아니라 조사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연구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들을 설명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우편조사의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직접 방문 안 해도 되니까 수고도 안 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넓은 지역에까지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어떤 지리적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응답자가 적당한 시간에 편리하게 답할 수도 있고, 익명성 역시 보장되죠. 또 단점은 또 뭐가 있어? 응답자가 원하지 않는 답을 그냥 회피해버릴 수도 있고, 또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언어적 정보 이외에 다른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편조사의 장단점을 알아봤고, 두 번째로 전자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전자설문조사란 뭐야?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 한다든지 웹을 통해 한다든지, 뭐 요즘 구글을 통해서도 많이 하죠. 이러한 설문조사는 또 장단점을 알아보자면, 우선 장점으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렴한 비용. 아무래도 거의 공짜죠.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공짜고, 또 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뭐가 있어요? 응답자의 누락 통제가 어렵다. 응답자가 그냥 잘못 응답하거나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런 통제가 어렵고, 또 모집단 대표성의 문제도 있죠. 어떻게 표집을 뽑느냐에 따라서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또 보안. 아무래도 정보통신망이다 보니까 보안의 문제점도 가지게 된다. 역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법이 있죠. 네. 조사 연구 중에서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면접은 우리가 이미 너무 익히 알고 있죠. 면대면으로 직접 질문을 하는 거. 면접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 개별 면접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어요. 우선 개별 면접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가정 방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응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조사하는 거야. 이런 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겠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여 조사에 응답하게 하고, 진행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조하는 것. 이런 것도 면접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전화 면접법. 전화 면접법이 이제 워낙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설문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면접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이제 응답을 해주면은 그걸 기입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준대인 면접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장점은 뭐예요? 전화 면접의 장점은 아무래도 질문 내용이 짧고 급하게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인건비도 좀 적게 들고, 응답률도 높고, 선입견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표본 편포의 문제가 있죠. 이게 뭔 말이야? 표본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어. 왜냐면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 사람을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가정주부 또는 여성일 확률이 높고, 또 요일에 따라서 시간대별에 따라서 이 표본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조사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조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으로 연구 절차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되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연구 절차는 10단계에 나누어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연구 목적의 구체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구 목적이
뚜렷하면 연구 가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대상 선정 및 표집 방법 규명. 이게 무슨 말이야?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되겠고, 또 모집단과 표본을 뽑을 때 그 샘플,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정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안내문을 작성합니다. 3번에서 아까 밝혔던 대로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들, 연구자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지 제작 해야겠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문항을 작성해야 되고, 다섯 번째 사전 연구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스터디 한번 해봐야 되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질문지의 분석 및 수정. 문항들 제거할 거 있으면 제거하고, 빠진 거 있으면 추가하고,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일곱 번째 표본 추출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표본 샘플 크기 어떻게 할 건가 정했다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딱 정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고, 여덟 번째 그 정해진 표본에 질문지를 발송합니다. 사전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또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선물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미회송자에게 독촉해야 돼. 나중 회수 뭐 문제 많이 보냈는데 답안지가 제대로 안 돌아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 독촉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응답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응답 결과들이 이제 많이 왔을 텐데 그것들을 분석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조사 연구의 마지막 10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 교육 연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과정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큰 제목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첫 번째 과학. 우리가 과학에서 연구가 갖는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 다음으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과 이제 변인과 가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총체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연구의 절차, 문헌 연구에서 이제 본 연구로 흘러가는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측정을 나타내는 척도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떻게 따져보는지 각각 세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육 연구 방법 수업이었고요.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